자, 오늘도 동키 여러분에게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줄 그분, 경제 뉴스를 덕질하는 남자,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네,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역시. 비 오나요, 거기 지금? 저 기분 나빠서 진행 못하겠어요. 아니, 그냥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제가 노래를 부르면 저희 PD가 되게 창피해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라 서정덕 예. 씨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네. 그랬더니 서정덕 부장님이 노래 불렀더니 저희 PD가 아우 노래 잘한다 그랬어요. 아니, 저는 공식적으로 일집 음원이 있는 가수입니다. 알았어요. 예. 아니 내가 못할 수도 있지 창피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 근데 뚜디 잘하지 않아요, 노래? 저요 못해요. 아, 그래요? 잘 노래 못하는데 잘할 것 같은 아니, 노래는 목소리인데? 자신감이잖아요. 자신감이 9할이에요. 자 경제 얘기해보죠. 예, 고마워요 용기 알겠습니다. 줘서. 자, 그럼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건. 고맙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이어 미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네. 일주일 사이에 뭔가 많이 변했어요. 야, 이게 일주일 사이도 아니고 간밤 지나고 나면 계속 바뀝니다. 지금 맞아요. 시시각각 바뀌고 있고요. 사실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러실 거예요. 야, 우리 집 애가 몇 학년 몇 반인지도 모르는데 대선 후보 이름을 내가 알아야 돼 이러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첫째가 3학년인 건 아는데 몇 반 몇 번인 건 모르더라고요. 아빠들이 근데 그래. 지금 근데 미국에 지금 물가가 몇 퍼센트인지 그다음에 저기 해리스가 몇 퍼센트를 받고 있는지 이런 거를 지금 알고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이게 우리한테 덕질하니까. 그럼요. 덕질하는 거고 우리한테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게 또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되는 얘기니까 그렇죠. 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포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부터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명을 하면서부터 갑자기 전국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걱정하는 시각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 해리스 부통령이 지명되고 나서 괜찮을까? 예. 그래서 미국 대선 양상이 해리스 대 트럼프의 대결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렇고요. 오늘 밤에까지 올라온 소식들을 쭉 정리를 하니까 거의 뭐 확정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데 대의원 과반 이상을 확보를 했고요. 당내 지지자들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고 할 때 잠룡이라고 하죠.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자들일 거 아니에요. 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조지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뭐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그다음에 일리노이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위에 후보로 올라왔던 사람들인데요. 전부 다 해리스 부통령을 지금 지지를 하고 나섰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여기가 사실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만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좀 컸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펠로시도 결국에는 조금 뜸을 들이다가 해리스 부통령 지지 행렬에 함께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펠로시 의장은 애초에는 경선을 해라. 미니 경선이라도 그래야지 이게 좀 흥행이 되고 해리스 부통령도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그렇죠. 것들 그리고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나도 지금 힘을 합치자. 지지를 표명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미국은 이제 상원과 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이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있고요.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있는데 둘이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해리스 부통령을 밀어주기로 사실상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내 유력 인사들 그리고 잠룡들 지도부까지 지지자들을 모두 확보한 셈이 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이 없어요. 105일 남아있는 그쵸. 상황에서 뭔가 빠르게 정리가 되어가는 분위기긴 합니다. 이제 이러면 끝난 거죠? 거의 끝난 거죠. 뭐 사실 기정사실화 된 거고요. 절차상 넘어야 될 것들은 있어요. 이제 다음 달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대선 후보가 공식 지명되는 거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번에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픽업당했을 때도 아직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당 안팎의 여론이 해리스 대선 후보 추대로 모아지고 있다 보니까 대선 후보로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뭐 과반이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AP통신이 민주당 대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대단해요. 여기도 보면은.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대의원 2,668명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대의원이 이제 3,900명이거든요. 그럼 매직 넘버가 1,976명이에요. 과반 이상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단순 과반을 한참 넘었잖아요. 그러네요. 이 정도 되니까 지명 절차만 지금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후원금도 많이 모였다면서요? 네, 이거 뭐 후원금이 역대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해리스 부통령 약하지 않아?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추대가 되고 확정이 되는 것처럼 가고 세가 결집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우리는 정치적 용어를 쓰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큰 손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큰 손들이 후원금을 넣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넣었고요. 24시간 동안에 1,124억 원이 모금이 됐다. 와. 24시간 동안 모금한 금액 가운데서는 가장 큰 후원금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전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모이기도 했어요. 일단은 뭐 지지층도 모였고 돈도 모였는데 분위기가 어떨까 좀 보는데 많이 추격했다라고 해요. 근데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 기록까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긴 한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게 시계열로 보면은 바이든 사퇴 이후에 민주당 지지층이 이제 모이고 있다라는 게 시계열로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최근에 나온 게 로이터 통신하고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라고 있어요. 여기서 20일 현지 시간으로 이제 어제 그저께죠. 유권자 1,018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가상 대결을 펼친 거예요. 해리스 부통령이랑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44%, 트럼프 전 대통령이 42%. 2%포인트를 지금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긴 해요. 근데 이게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아졌다라는 게 굉장히 현지에서는 놀라는 분이 우리나라도 놀라고 있고요. 지난 이게 1일부터 2일까지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포인트 정도 우위였고요. 15일부터 16일 조사했을 때는 44대 44 동률을 기록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확정되기 전에는 세가 결집이 안 되니까 한 2% 정도 대체적으로 낮게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조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만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해리스 부통령으로 지지세가 몰리니까 역전에 성공을 한 거고요. 여기서 변수가 또 있는데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있습니다. 이제 다자 간의 가상 대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온다 그러고. 그럼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42%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38% 여기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는 형국이 돼버리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또 이제 합칠지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바이든의 사퇴가 당장은 민주당 진영의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이번 조사자에서 응답자의 56% 정도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예리하고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령의 리스크가 있었던 거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바이든이 아니라 해리스가 왔으니까 뽑아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공수가 교대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78세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81세예요. 3살 많은 형님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이 많다고 계속 뭐라 그랬잖아요. 근데 해리스 부통령은 59세란 말이죠. 거꾸로 이제 고령과 인지 능력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조금만 틈이 보이면 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분석도 되고 있어요. 젊은 러닝메이트를 데려왔더니 이제 후보가 교체가 돼서 공수가 제이드 벤스라고. 미국 대선이 100일 조금 더 남았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안개 속입니다. 어쩐지 다음 주에도 판세 변화가 생겨서 또 언급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다음 소식 국내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지금 문자창으로 ISA 계좌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도 왔거든요. 저 준비할게요.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자세하게 하면 되겠는데 아무튼 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모르겠지만
절세나 뭐 이런 거 어째 돈 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관련해갖고 ISA 한번 준비를 네. 조만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진식 님이 질문 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도 추가적으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다고 이거의 개념과 이거의 뭐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ISA가 뭐에 그렇게 해갖고 이걸 얼마를 넣었을 때 어떤 수익률 그러면은 그거는 쭈디가 따로 유튜브를 하나 찍으세요. 제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하신 거는 어떤 거예요? 국내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국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경기 좋다는 얘기들이 일각에선 들려요. 어디냐면 이제 수출 경기가 일부에서 좋거든요. 지금 자동차나 반도체. 근데 사실은 딱 고개를 돌려서 보면은 국내 경기는 안 좋아요. 특히 지금 은행권 대출이 한계에 이르자 이 금융권에서까지 돈 빌린 자영업자분들이 고금리, 소비 부진 등에서 이제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한국은행이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올해 1분기 말 현재 비은행 이른바 이제 이금융권으로 불려요.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4.18%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은 직전 분기가 3.16이었어요. 3개월 사이에 무려 1%포인트가 뛴 거고요. 2015년 2분기 이후에 8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지금 세울 정도로 연체가 특히나 자영업자분들의 그런 그 돈을 내지 못하고 이자 내지 못해갖고 하는 이 연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고요. 이 금융권 연체 역시 최고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은행권의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1분기에 0.54%로 2015년 1분기 이후 9년 내에 지금 최고점입니다. 한마디로 돈 빌려가지고 못 갚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고 그 기업들도 한계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버는 금액보다 이자 충당 못하는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연체가 심해지면 항상 같이 거론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돌려막기도 심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거를 사실은 일반 소비자들은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왜 돌려막고 잘 막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1차원적으로. 네. 아니 돌려막아봤자 어차피 못 막는 건데 어떻게 하는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돌려막다가 또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돌려막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자영업자분들이 한계에 몰리고 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돈을 끌어가지고 일단은 막고 보자라고 하는 이런 다중채무자분들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이게 코로나 때부터 계속 사실 이어져 온 거예요. 그렇죠. 1분기 현재 이 자영업자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가 57%입니다. 이게 코로나19 사태 직전 이후에 4년 3개월 만에 최고 비율이 지금 나왔고요. 네. 대출액 기준으로도 전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71.3%가 다중채무자의 빚이었습니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가 이게 빚이 좀 커요. 1인당 4억 2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안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추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이분들의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의 채무 부담이 커지고 또 이게 나아가서는 파산이 되고 이렇게 좀 심화된다면 경제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책도 시급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죠. 이 얘기가 근데 사실은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코로나 때부터 이게 자영업자분들이 좀 안 좋았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버티고 버틴 분들 뭐 거기두기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빚내고 그다음 저리로 빚내고 한 것들이 지금 대환이 안 되고 그다음에 사지로 몰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이 지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에 금융중개 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7월 말로 일단은 연장을 1년 정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배경이 있겠죠. 취약하고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고 폐업이 확대되고 있고 이런 경영 여건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또 선별적인 지원 측면에서 다음 달부터 자영업자 등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대출자를 중심으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운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책들을 조금씩 세우고 있긴 해요. 네. 그리고 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10%에 근접한 저축은행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왜냐면은 저축은행은 금리가 비싸요. 네. 우리가 이제 돈을 예금을 맡길 때는 저축은행이 좋거든요. 더 주니까. 근데 빌리러 갈 땐 잘 안 가요. 왜냐면은 대출금리가 많이 비쌉니다. 근데도 비싼데 왜 빌리러 가느냐? 1금융권에서 돈을 빌려갖고 맥시멈까지 간 거예요. 최대치. 그 밀린 거예요. 다른 데로 갔다가 밀려가는 게 이제 저축은행이고 이게 안 되면 이제 사채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밀리고 밀린 데까지 온 곳이 저축은행이어가지고 여기가 10% 연체율이라면은 저축은행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사람들도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여서 이쪽도 대책이 지금 심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가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다른 금융업과 비교해서 이 취약차주의 비중이 크고 지난해까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채권 매각처, 그러니까 대출 채권에 그 연체된 채권을 누군가가 또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새 출발 기금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연체율이 크게 올라갔다. 매각이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중앙회 차원에서 3차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채권 매각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다음 달부터 2차 매각 여부를 확정한 뒤에 9월에는 이제 양수인에게 자산 양도를 마칠 예정이다라고 계획은 밝혔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네. 1금융권과 2금융권 그리고 사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내가 지금 신용도가 굉장히 낮고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없죠. 예. 네, 그렇게 됐을 때 1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줘야 되는 게 맞지 아닌가. 않냐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내가 할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왜 1금융권에서는 오히려 돈을 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고 2금융권으로 오히려 넘어가고 그리고 네. 2금융권도 안 됩니다라고 해야지 사채로 넘어가고 이게 과정이 뭔가 잘못된 거 아이러니하다는 아닌가. 거죠. 네. 왜 그럴까요? 경제를 덕질하시는 분으로서. 이게 참 어려운 게 네.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거기도 이문을 남기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어려운 사람이니까 대출 금리를 깎아줘가지고 좀 잘 갚을 수 있게 해주고 회생할 수 있게 해주려면 1금융권에서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이 금리를 더 높게 받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부실채권, LPL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 용어가 있는데 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들까지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거를 했을 때 1금융권과 2금융권과 사채에서는 이 비중이 달라요. 그 1금융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높은 신용도를 가진 사람들한테 좋은 금리로 제공을 한다라는 게 원칙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모자라게 되면은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높은 금리로 받는 게 아니라 저리로 받으니까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자 소득 비용이 적은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행은 이자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그들만의 논리로 들어가게 되면 이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들만의 논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적게 돈을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적게 이익을 내니까 부실 채권이 여기서 생기는 비용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신용도가 높은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에 의해서 혹은 이러한 그 어떤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그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2금융권으로 가면은 5%의 대출 금리가 10%가 되잖아요. 5%만큼 이 사람들은 더 벌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5%를 더 내면서라도 여기에 온 사람들은 채권 자체가 부실화된 채권이라고 보는 쩡크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떼일 염려를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이자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햇살론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혹은 이제 비싸게 대출을 받은 것들을 정부의 기금으로 해서 대환을 해준다 그러죠. 대환 대출을. 그래서 5%짜리를 2%로 정부가 3%를 내주면서 바꿔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들이 그러한 부디가 설명해 주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 그걸 이제 정부가 하는 역할인 거죠. 글쎄요. 어쨌든 뭐. 어렵죠? 예. 저도 이게 보면은 사회 정의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적 정의로 봤을 때는 고신용자가 좋은 혜택을 받아서 이자 비용을 줄이는 구조로 가는 게 맞긴 해요. 그렇죠. 맞긴 합니다. 예, 그게 맞긴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나 비용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복지라는 개념인 거죠. 그게 국가가 할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큰 국가론으로 봤을 때는. 돈을 맡길 어떤 때 분- 돈을 네. 더 많이 주고 돈을 빌릴 때 어려운 사람에게는 돈을 적게 받으면서 돈을 빌려줘야지 갚을 가능성이 더 커지고 그렇게 그쵸.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이제 또 드는데 이게 참 끝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토론 한번 합시다. 예, 시간이 돈을 없으니까. 빌릴 수 네. 없다라고, 그러니까 돈을 이게 빌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갚을 능력이 안 된다라고 사회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갚게 냉정하지만. 해줘야 갚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국가의 역할이고 복제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뭐 경기가 조금은 나아져서 돈이 좀 순환이 되고 또 그러니까요. 소상공인 분들이 돈을 안 갚고 싶어 안 갚는 게 아니고 이게 맞습니다. 파산을 하고 싶어 파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상황들을 조금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게 꼭 국가에게만 해라라고 할 게 아니고 복지로만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이게 또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소식들 그리고 또 ISA 계좌 잊지 말고 꼭 정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